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이좋게 지내왔던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한 친구와도 절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연을 끊어본 적이 없던 저였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은 없는지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 기막힌 일들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학창 시절에 저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의 보통 여자아이였습니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하게 붙어 다니는 친구 서너 정도와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반에 또 몇 명쯤 있는 그런 보통의 여학생이요. 나머지 반 친구들과도 특별히 싸우는 일도 없었고 그냥 두루두루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희 반에 전학을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쌍꺼풀이 진 눈이 왕구슬처럼 큰 데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무척이나 귀엽고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였어요. 조금 새침한 인상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이곳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흔하게 볼 수 없는 서울 말투를 쓰는 친구이다 보니 약간은 더 신기하기도 했었죠. 안녕? 너 서울에서 왔다며? 나는 지원이, 서지원이야. 응, 안녕. 난 이혜연이야. 근데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서울 애들은 다 이런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지. 아, 아니야. 무슨. 그리고 너도 예뻐. 아이고, 예쁘기는. 아닌 거 나도 알거든? 됐고, 너 아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한 조자라고 하신 거 어디로 들어갈지 정했어? 안 정했으면 우리랑 같이 할래? 지금 딱 한 명 부족하거든. 정말 그래도 돼? 그러면 나는 너무 고맙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었죠. 사실 아까 수업 시간에 혜연이가 누구랑 같이 할지 정하지를 못해서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이제 막 전학을 왔으니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주위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걸어서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은 성격인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요. 제 말에 혜연이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고 있는 저까지도 미소 짓게 만들 정도로 예쁜 웃음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혜연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독서실로 향했었는데 마침 제가 독서실로 가는 길과 혜연이 집이 방향이 같더라고요. 아파트도 거의 옆 건물이다 싶을 정도로 바로 근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굣길 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동네에 여기저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돌아오면서 분식집에 들러서 떡볶이와 호떡을 사 먹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혜연이가 제가 다니는 독서실을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의 절친이다 싶을 정도로 24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죠. 이거 이름이 뭐라고? 물떡! 물떡을 진짜 처음 먹어본다고? 응, 처음 먹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는 것도 난생 처음이야. 말도 안 돼. 서울에도 없는 게 있다고? 그거 뭐지? 우리 어제 먹은 거 밀면? 그것도 난 처음 들었어. 혜연이와 이야기를 할 때면 매일매일이 놀랍고 신기한 일들 천지였습니다. 그때까지 태어나서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혜연이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서로의 세계를 열심히 공유하고 또 함께 경험하기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저희 둘의 성격이 잘 맞았던 것도 한몫했고요. 처음에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인데 비해서 혜연이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예 정반대일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친해지고 나니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저보다 더 밝고 활기찬 성격이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는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에 올라가면서도 매일매일 함께 붙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들도 언젠가는 끝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수능을 치고 나서 혜연이는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계속 부산에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자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자주 올게. 너무 서운해 말고. 너야말로 나 없다고 울지 마라. 거기서 잘 지내고 방학 때 되면 바로 내려와. 알았어. 어차피 나 이제는 집이 여기잖아. 그리고 학기 중에도 자주 내려올게. 너도 서울에 놀러와. 알았지? 그래, 이 언니가 서울에 한번 놀러가 준다. 딱 기다리고 있어. 저희는 그렇게 씩씩하게 인사했지만 헤어지는 순간에는 어찌나 아쉽던지 배웅을 나갔던 기차역에서 끌어안고 농담을 건네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다음번의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자주 오겠다는 그 약속처럼 저희는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혜연이는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짐을 싸들고 내려왔고 학기 중간중간에도 자주 부모님이 계신 집에 내려오고는 했었거든요. 제가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틈만 나면 서로 전화를 걸어서 끝나지 않을 수다를 떨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는 빈도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부산으로 내려오는 횟수도 줄어들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수업과 과제로 바쁘다며 거의 내려오지 못했고 3학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방학 때도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스터디를 하고 무슨 행사에도 참가해야 하고 아무튼 거기서 할 일이 많다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붙어 다닐 때는 하루 온종일 수다를 떨고도 할 말이 또 있었는데 자주 보지를 못하니 오히려 할 이야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각자가 서로가 있는 곳에서 각자의 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저희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곧 졸업반이 되어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더 연락이 뜸해질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도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만나게 된 상대는 조금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 건 한 면접 스터디에서였어요. 저는 원래 졸업을 하고 나서 곧장 취업을 했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술술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업무를 다 숙지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되니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한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목표는 연고지에 있는 공기업이었어요. 1년 정도 취업에 매달린 끝에 운 좋게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그때 제가 공기업 면접 준비를 하면서 시작했던 스터디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였는데
저처럼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여러모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발표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나 떨어졌어. 아, 어떡해요. 오빠 진짜 열심히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운이 너무 안 좋았나 보다. 그러던 차에 서로 호감이 생긴 걸 느끼고 있었지만 둘 다 취준생의 신분이라 그런지 취업을 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썸 아닌 썸만 타고 있던 처지였죠. 당시에 그 오빠는 저와 같이 준비하던 회사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그곳 면접에서도 불합격을 했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실망한 목소리였죠. 저는 순간 안타깝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싶기도 해서 제가 밥을 살 테니 잠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빠네 집 근처에 밥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식당 근처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오빠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웬 꽃이에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너한테 주려고 사온 거야. 자, 받아. 에? 저한테요? 응. 나 그동안 합격하면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랑 사귀자.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뭐가 진짜라는 거야? 합격이? 아니면 고백이? 둘 다예요. 진짜 합격했냐고!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 깜짝 놀라는 저를 보며 남자친구는 씩 웃더라고요. 아까는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다면서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오빠의 등짝을 때렸죠. 그날 그렇게 제 머리보다 더 커다란 꽃다발을 받고 위로주가 아닌 축하주를 들면서 저희의 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간의 취업 준비생 신분을 벗고 드디어 다시 직장인이 되어 시작하는 연애는 참 좋더라고요. 넉넉해진 지갑 사정도 좋았지만 더 이상은 뭔가를 할 때 시간에 쫓겨가며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요. 이제야 완전한 어른의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 다 신분과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남자친구와의 연애도 물 흐르듯이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특별한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 대부분 져주거나 양보를 잘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도 원래는 호불호와 고집이 뚜렷한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 남자친구의 앞에서만큼은 많이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잘 맞춰주고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남자친구는 제가 싫어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눈치와 센스까지 있었어요. 남녀 사이가 오래가려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거의 100점에 가까웠습니다. 오빠, 나 이 옷 괜찮아?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나? 좀 짧아 보이기는 한데 괜찮아. 내가 뒤에서 가려줄게. 오, 어쩐 일이야? 전에는 짧은 옷 입는다고 싫어하더니? 싫기는 한데 네가 옷에 터치하는 거 싫다며. 그냥 너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내 눈치 보지 말고. 그것도 자기 개성이지 뭐. 언젠가 남자친구가 제가 여자친구들과 만날 때 입고 나갔던 옷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옷 길이가 긴네, 짧네, 나시가 너무 파였네, 어쩌네 하면서요.
하지만 제 기준에는 전혀 짧지 않은 옷이었기에 그날은 사귄 이후로 처음으로 둘이서 다투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고 예뻐 보이는 옷을 내가 입고 싶을 때 자유롭게 입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제가 싫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대부분 기억해 두었고 그 뒤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들어주기도 했었고요. 겉보기에는 참 별것 아니고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연인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크게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남자친구는 언제나 제가 바라는 수준 이상의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연애를 해오던 내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그렇게 5년간의 연애를 한 뒤에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30년을 넘게 가족이랑만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5년을 연애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취향 혹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저희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가끔은 사소하다 싶은 일로도 다투게도 했고요. 하지만 초반 1년의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끝마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사실 싸울 때도 거창하게 싸웠다고 말하기도 우스운 수준이었고요. 고작 이해를 못해주는 상대방에게 속으로 혼자 삐져서 다음날 아침 당번이 상대방의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과하다 싶게 많이 치는 정도였죠. 결혼 5년 차, 연애를 했던 횟수를 넘어가려는 이제 와서는 그마저도 귀엽게 보이는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저희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친구처럼 연애하는 커플처럼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어느 날 저는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지연아, 나 혜연이야, 이혜연. 혜연이? 고등학교 때 이혜연? 잘 지냈어? 혹시나 해서 걸어봤는데 너 번호 안 바뀌고 그대로였구나. 몰랐던 핸드폰 번호의 주인공은 바로 혜연이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바로 그 친구요. 이름까지 듣고 보니 혜연이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것이 신기하기도 해서 소리치듯 말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데. 너무 오랜만이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그게 사실 나 미국에 어학연수 다녀오고 나서 핸드폰 번호를 바꿨었는데 바꾸자마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전화번호가 싹 다 날아가고 연락할 방법도 없지 뭐야? 아, 진짜? 그래서 연락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메모했던 수첩들 뒤지다 보니까 거기 네 번호가 적혀있더라고. 그랬구나. 어쩐지 너무 연락이 안 되더라. 나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네 연락처 모른다고 하고 너랑 연락하고 있는 애들이 없더라고. 그제서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긴 시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 모두와도 연락이 다 끊겼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락이 끊기기 직전에도 저희는 통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지만요. 어쨌든 몇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락이라
어쩌면 혜연이도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싶기도 했고요.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준 게 고마웠죠. 음, 그리고 나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왔거든. 얼굴 한번 보자. 너 지금 어디 살아? 완전히 내려왔다고? 너무 좋다. 나 전에 살던 본가 근처에 살아.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당장 만나자. 아, 그래? 잘 됐다. 나도 마침 그 동네로 이사 왔거든. 저희는 바로 만날 약속을 잡고 그날 저녁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다더라고요. 저는 본가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던 이후로 남편과 함께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혜연이도 사실 이쪽이 익숙해서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오고 나니까 제 생각이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사실 그동안 지원이 너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었는데 연락을 너무 오래 못했다 보니까 점점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미안해. 에이, 뭐가 미안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미안하지. 나도 너한테 연락 자주 못했었는데. 그나저나 잘 지냈어? 어떻게 다시 부산에 내려올 생각을 했어? 너 예전에는 서울에서 완전 정착할 것처럼 이야기했었잖아. 그랬었지. 이야기하자면 사연이 긴데. 사연이 길다는 이야기처럼 혜연이에게는 정말로 제가 몰랐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몇 년여 만에 다시 만난 사이였으니 물론 이상한 일도 아니었겠지만요. 혜연이는 그 사이에 저처럼 결혼을 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했어. 얼마 전에. 뭐? 이혼했다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많이 하는 세상이라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혜연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죠. 그때 혜연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혜연이가 울면서 나는 이혼을 할 거라면 차라리 애초에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물론 인생은 100% 나의 바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혼은 특히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도 따져야 하는 일이니 더더욱 쉽지 않았겠지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뭐 그런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니야, 괜찮아. 나도 욕 많이 했는데 뭘.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튀어나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의 남편이었다는데 너무 심했나 싶어서 입을 다물었지만요. 혜연이는 그런 저를 보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고 자세히 물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사연을 들을 날이 있겠지 싶어서 저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에 밀린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당신 아까 어디 갔었어? 나 운동 가기 전에 집에 들르니까 없던데. 아, 나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친구? 무슨 친구? 혜연이라고 내 고등학교 때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 서로 바빠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온 거 있지?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 제가 바닥 물걸레질을 하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더라고요. 그 인기척에 저도 남편 쪽을 바라보았죠. 제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당혹스러움으로 커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 그래? 친구 누구라고? 혜연이. 당신 모르는 친구야.
그동안 연락이 끊겨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었고. 왜 그렇게 놀라? 놀라긴 그냥 내 친구랑도 이름이 똑같아서 신기했어. 오랜만에 당신 재밌었겠네. 하긴 혜연이가 흔한 이름이기는 하지. 남편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또 다른 화제로 넘어갔었기에 저도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고요. 문득 방금 전에 제 눈으로 목격했었던 남편의 묘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기는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일을 잊어버렸죠. 그 뒤로 저는 혜연이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만 만난 직장 동료들과 일에 찌든 대화만 하다 보니 옛 친구들과의 수다가 그리울 때가 많았거든요. 혜연이와 만나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대학 입시 이외에는 세상살이에 아무런 걱정도 없던 그때 그 시간이 참 그립더라고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청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혜연이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가도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패 끼치지 않으려는 저 성격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구나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서 와. 찾아오는데 안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바로 옆이었는데. 주차가 좀 힘들긴 하더라. 자, 이건 선물.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너희 집에 처음으로 오는 건데 빈손으로 오기는 못해서. 별거 아니고 그냥 머그컵이야. 네 말 듣고 찾아봤는데 너무 예쁘길래 샀어. 혜연이가 선물로 사온 것은 일전에 언젠가 제가 가지고 싶다고 말했었던 한정판 머그컵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콜라보를 해서 만든 컵이었는데 시중에서 죄다 품절이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에서 열리는 팝업에서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저를 주려고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택배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전부터 혜연이는 이렇게 사소하게 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감동에 젖어 있다가 얼른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보답으로 기가 막힌 커피 대접할게. 기다려봐. 아, 커피 좋아하더니 집에 커피 머신까지 들였네. 기대하고 있을게. 나 이거 내릴 동안 집 구경하고 있어. 치운다고 치웠는데 너무 엉망이다. 보고 욕하지만 말아주라. 아니야. 집이 너무 예쁜데? 진짜 깔끔하게 잘 꾸며놨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집을 잘 꾸며놓을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 집에 가보니 깨끗한 집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에는 온통 육아용품과 곳곳에 아이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고 어떤 집은 벽지와 가구들 위로 아이가 낙서를 해둔 것도 천지였습니다.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사인펜으로요. 그러고 보니 혜연이와 아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참, 너 아이는 없어? 나는 아이 가지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지를 않더라고. 그 말을 하는 혜연이 얼굴이 어쩐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부만의 사정이 각자 있었을 텐데 너무 성급한 질문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나는 원래 아기 가질 생각이 없었어. 가지더라도 늦게 가지려고 했고 그런데 우리 남편도 별로 아기 생각이 없더라고. 저는 혜연이가 사온 머그컵에 새로 내린 커피를 담아 과일과 함께 거실로 내어갔습니다. 혜연이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무르고 있는 곳은 거실의 TV 장식장 옆 남편과 저의 사진 속이었네요. 웃기게도 저희 부부는 웨딩 촬영 사진을 아직도 진열해 놓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부부 사이가 좋나 봐. 웨딩 사진이 거실에 있는 걸 보면. 놔둘 게 없어서 장식해둔 거지 뭐. 그래서 싸울 때마다 확 딱 갖다 버릴까 싶기도 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너한테 잘해줘? 제가 가져다 준 과일을 먹는 둥 마는 둥 웨딩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혜연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좋았지만 이혼했다는 친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그냥 넘기듯 대답했어요. 그냥 뭐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지. 연애를 오래 하기도 했고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거의 절친 느낌이야. 와, 아직도 절친이야? 다들 남편이랑 원수 아닌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하던데 사이가 진짜 좋은 모양이다. 그날 집에 돌아간 혜연이에게서는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타준 커피가 맛있었다며 자주 놀러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언제든지 놀러와도 된다고 대답을 했죠. 이혼하고 나서 한참 만에 돌아온 곳이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직 새로 구한 직장에서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없을 거고요. 문득 그 생각을 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애를 잘 챙겨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얼마 후 혜연이가 다시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였어요. 진작부터 그날 저희 집에 놀러 오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전날부터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 나머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누구야? 아, 내 친구. 오늘 놀러 온다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다. 현관벨이 울리자 남편이 의아하게 되물었고 저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 사람이 예정에도 없던 만남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던 혜연이가 저희 남편을 보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사정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잠시 잊었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지원이 친구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원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 정신 좀 봐.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들어와, 같이 먹자. 아니야,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제 말에 혜연이는 얼른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몸을 돌려서 나가려는 걸 제가 억지로 팔을 잡아 끌었죠. 돌아보니 남편도 적잖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겨우 인사말 한마디를 건네고는 표정이 잔뜩 굳어있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혜연이도 당황해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겠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서 혜연이를 테이블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식사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실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 당신 어디 가게?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라고. 나는 운동 좀 하고 올게.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붙들기도 전에 외투를 걸쳐 입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이 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네가 이해해. 내가 갑자기 와서 당황하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혜연이는 이해한다면서 남편이 나간 문 쪽을 돌아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나간 남편은 혜연이가 집에 돌아갔다는 제 연락을 받고서야 한참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지 왜 나가버렸냐는 제 타박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잔뜩 굳은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그 친구랑 많이 친해?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다니까? 나는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랑 연락하지 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그래. 보니까 눈빛이 좀 쎄해. 내가 이런 척이 좀 좋잖아. 멀리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당연히 저는 남편의 말에 당황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랑 연을 끊고 지내라는 소리를 하면서 이유를 물으니 그저 눈빛이 쎄하다느니 촉이 그렇다느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촉 타령인지. 같이 TV를 보면서 장난으로 사고를 친 연예인도 눈빛 타령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것도 제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아하다 못해 이상하기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의 수상쩍은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친구에 대해서 은근슬쩍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 이혼했냐, 어디에 사냐, 다른 이야기한 건 없냐 등등.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거냐고 제가 물으면 그때는 또 아니라고 얼버무리면서요. 그 뒤로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셋이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당장 헤어져라. 그 친구랑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난리였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나 보다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유 없이 싫은 남편의 친구가 있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한 구석은 여전했죠. 이 이유 모를 불안감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좋지 않은 예감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라 저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재활용 박스들을 챙겨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죠. 저희 아파트는 후문 쪽으로 가는 길에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주차장 입구와 분리수거장이 함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인지 위에 쌓아두었던 작은 박스 하나가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굴러가더라고요. 저는 박스 더미를 내려놓고 황급히 그걸 주우러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와 뒷모습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보. 남편을 부르며 다가가려던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너머에 누군가와 다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나리선 말투였어요. 남편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쏘아붙여댔습니다. 당연히 나도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를 찾아오면 어떡해. 그것도 지원이가 뻔히 있는 집에 있는데. 제 이름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거기까지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들어선 안 될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너 대체 지원이랑 친구라는 얘기는 왜 안 했어? 몰랐다고? 혜연아,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혹시 일부러 이 동네로 이사 온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사람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혜연이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놀랐었는지, 그리고 왜 친구와 연락을 끊으라며 그 난리를 쳤었는지를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어요. 나중에 집으로 올라온 남편이 벌써 자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말로 넘어갔어요. 도저히 지금은 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다가는 바로 뺨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잠든 줄 알고는 다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 척하더니 차를 끌고 나갔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는 곳은 도보 2분 거리의 헬스장이라 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튿날 저는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연결해준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모든 추잡한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친구 혜연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략 2년 전쯤부터요. 남편은 저에게 외도 사실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지만 혜연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남편에게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켜버리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더니 그게 다 본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둘은 소송 없이 합의 이혼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헤어져 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이혜연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전 남편에게 꽤나 많은 돈을 뜯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혜연 씨는 의뢰한 분이 남편 이지훈 씨 아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네. 이혜연 씨는 이혼 후 이지훈 씨와 합치고 싶어 했지만 이지훈 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혜연 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외도 기간 초반에 이미 제가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연한 기회의 일이었겠죠. 그리고 제 남편 놈이 저와의 이혼에 응하지 않자 일부러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놈도 본인처럼 저와 이혼하게 만들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만들고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흥신소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원이 남편의 뒤를 밟다 보니 뜻밖의 사실을 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혜연의 이혼을 계기로 잠깐의 이별을 거쳤던 두 사람이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단 10분의 짬을 내서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돌아가는 정성까지 보이면서요. 저는 남편놈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모습과 식당, 카페, 공원, 온갖 곳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 잠깐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에게 거짓말을 해댔었죠. 운동을 가고 있다. 날씨가 좋아서 잠깐 산책을 나왔다. 회사 일이 밀려서 야근을 조금 하다 들어가겠다 등등의 거짓말들을요.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와 남편의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는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겠지만요. 저는 멍청하기 짝이 없게도 남편과 친구의 말을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아, 여보, 그거 아니야. 다 오해야. 오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혜연도 이 자리에 불러줘? 셋이서 이야기 좀 해볼까? 제발 내 설명도 한 번만 들어줘. 나는 진짜 몰랐었어. 이게 다 걔가 이혜연이 꾸민 짓이야. 다 속은 거라고. 저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의 시간을 두고 모든 불륜의 증거를 다 수집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이 아주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혼 소장을 받고 난 뒤에 사실이 아니라면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 사진을 들이밀자 이전의 태도를 싹 바꾸고는 잘못했다며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처참하다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10년을 넘게 만나왔던 우리의 이 결말이요.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혜연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제정신이 나간 남편 놈처럼 불륜이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한 적도 없었죠. 그저 빤히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듯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부러웠어. 질투도 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인생이 부러웠다니
그것도 저 쓰레기 때문에 나를 속여가면서요. 저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오랜 시간을 알아왔었는데 우리의 우정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내 남편을 만나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느냐는 질문도 저 얼굴을 보니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둘 다 서로의 죗값을 치르고 저의 모든 인연도 여기서 끝내버리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저도 사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본인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의뢰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세상에. 이혼 변호사 와이프를 상대로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런 멍청한 놈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그리고 그 쓰레기 중에는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내 절친한 친구도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어느새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고 이혼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변호사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도 이혼한 직후에는 그냥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분노에 온통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안타까워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 남편 놈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문득 그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은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후반전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전반전이 망했다고 후반전까지 망칠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